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진단검사의과 임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젠텍의 이정은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니아의 박하로 대표입니다. 네, 오늘 그 코로나19 진단 세미나에 이렇게 판넬 토의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이런저런 그 진단시약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것들, 또 모르는 것들도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진단시약, 특히 이제 급속 진단시약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보시고, 또 굉장히 많은 외국에서 오더들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PCR 진단시약도 있고, 이거에 비해서 예민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저희는 많이 경험해 보진 못했고, 트라이얼만 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수젠텍의 우리 이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한번 경험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한 20개국 이상에서 제품이 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국가 주도의 제품으로 지금 오더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국가가 어사인한 그런 내셔널 인스티튜트에서 몇 군데에서 저희 테스트한 결과들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진단도 사실 100%인 거는 없고, 그리고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샘플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참 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임상에서 실제로 저희 허가 내용에 있는 정도의 임상적 그 민감도와 특이도, 그 다음에 정확도가 실제로 시장 각각에서 저희가 뭐 따로 샘플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 샘플조차도 사실은 다 각각 구매하신 케이스였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배치에서 저희가 생산했던 모든 배치에서 데이터들이 다 저희가 허가 내용에서 그 표명한 그 민감도와 특이도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이제 레포트들을 어떤 부분은 공유를 해주시고, 어떤 병원들은 또 너무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장장 그 테스트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 아직 저희가 레포트는 받지 못하고 구두로만 얘기를 전해 들은 상황이고요. 몇 개의 뭐 파스테르 연구소를 포함해서 몇 개 기관에서는 오늘 시점에 저희가 그 레포트를 따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저희 임상 그 시험 수준.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저희 발표했던 임상적 민감도와 특이도를 실제로 나타내었습니다. 모두 90% 이상 나왔고요. 네. 뭐 실제로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면은 그 90%라고는 말도 있고, 또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못 잡았다는 말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감염에서 뭐 95% 이상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약들이 있으니까 어떤 환자분들은 좀 딜레이 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진단 키트에 좀 어떤 효율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혈장 같은 걸 갖고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감염 후 치료가 된 환자의 혈장을 뽑아서 중환자들한테 치료할 때 항원 검사는 PCR로 하고, 항체는 이 안에 있으면 이것을 항체 검사를 해서 그것을 모아서 위험한 환자들한테 투여하는 시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충분히 프로텍티브하게 치료용 그 결과를 확인하거나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CDC에서도 아주 일찍부터 혈장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했었고요. 그거에 관련된 세롤로지 테스트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미국 CDC에도 아주 일찍부터 초기부터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사용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컨선은 지금 RT-PCR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기의 바이럴 인펙션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잘 발견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 분명함에도,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 국내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된 바와 같이 검체 민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검체를 확보하기가, 특히 코로나19처럼
이미 굉장히 미미한 증상에서도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초기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굉장히 바이럴 로드 양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사실은 RT-PCR로 잘 디텍션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저희가 이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감염의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큐어링이 된 상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컨선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혈액 내에서는 대부분 사실 그 바이러스가 잘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진짜 중증의 환자가 아니고서는 거의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될 확률이 2% 미만이라고 사실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완치된 환자의 혈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롤로지 테스트는 분명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감염병 중에서 뱅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원 검사인 PCR이 이제 바이레미아가 짧기 때문에 항체 검사나 다른 항원 검사가 없으면 단독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PCR과 항체 진단을 같이, 항원 진단을 같이 쓰는 것들이 보안적으로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한번 의견을 좀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 가운데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먼저 실제로 예. 아까 말씀하신 완치 환자의 혈청을 사용해가지고 치료제로 쓰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혈액은 이제 의학 수준의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체 치료를 한다 그랬을 때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게 기존의 다른 인펙셔스 디지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혈액원에서 하고 있는 BCI 검사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SOP가 만들어져서 항체 혈청 수율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그런 감염병이 일어나지 않게 퀄리티 컨트롤하는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거 알아서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치료제나 이런 것들 백신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그런 거고, 환자를 격리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가를 갖다가 검사하는 게 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파티클들이 우리 환자 검체에서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타이터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검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자를 격리하는, 그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에 얼마나 항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는 항체 검사부터 굉장히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군전인자법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스의 케이스가 코로나의 앞에 이제 전 세대, 아직 팬데믹까지 같지는 않았지만 코로나의 전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스의 논문들을 저희가 좀 많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댕기 케이스도 말씀해 주셨었고, 바이러미드가 실제로 좀 짧고 그 다음에 무증상이나 미미한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케이스는 이미 그것을 뒤를 넘어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미 사스의 케이스에서 우선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바이라미드의 기간이, 그러니까 사실 유효한 바이러스의 로드 양이 있는 기간이 제한적인 케이스에 이 면역 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 사실 상당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미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미 논문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CT에 관련한 CT와 RT-PCR을 비교하는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RT-PCR과 세롤로지 테스트가 얼마나 서로 이게 보완을 하면 이 진단의 효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대한 논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코로나19 자체의 균의 특성에 조금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균 자체를 발견하는 방법 하나하고 균이 그 바이러스가 저희 몸에 나오는 흔적을 발견해서 그 양측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이, 특히 이제 아까 자가격리를 자가격리의 기간이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있고 분명히 바이러스는 안 나왔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바이러스는 여전히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 기간 뒤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이미 엔티바디를 만약 노출이 됐다라면 만드는 상황이라 자가격리가 끝나는 쯤에 실제로 확인을 해서 엔티바디를 만들어졌으면 그때는 분명히 이 환자는 자가격리의 기간을 훨씬 더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놓고 봐더라도 이게 바이러스 자체를 디텍트하는 RT-PCR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면역 진단을 가지고 상보성을 가지고 저희가 대체를 하면 실제로 진단의 효율성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박 대표님한테 또 질문해주고 싶은 것은 최근 분자 진단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한 200여 명의 케이스가 격리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재감염인지 증상을 나타내서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그것을 다시 격리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230여 명인가. 이것이 PCR 기준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디텍션 리미트가 각 PCR 시약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해놓은 그 디텍션의 타겟이 너무 높여놔서 감염성 있는 걸 놓친 것인지 또 하나의 얘기는 아까 사멸된 바이러스의 프라그먼트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경우라면 다시 옆에 사람이 감염될 수는 없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교수님이 아시는 범위와 제가 아는 범위하고는 교수님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김빈대리 교수님 연구팀에서 트랜스크립트ome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은 엔진 같은 경우에 한 10의 5승, 6승배 정도 많이 3' 엔드 쪽에 있는 그런 트랜스크립트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키트들이 크게 RDRP 진하고 이진하고 엔진을 쓰고 있는 거 있는데 WHO에서는 이진하고 RDRP 진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두 개의 진에 비해서 2보다 이상 지금 높은 농도로다가 트랜스크립트와 셀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이 되게 되면 면역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감염된 세포들이 제거가 되지만은 100%다 제거가 되지 않고 일부 아주 적은 양의 감염되어 있는 세포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수압에서 걸리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진들은 카피수가 낮기 때문에 그 세포에 있는 다른 진들은 검출이 안 되고 엔진만 검출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서 네거티브가 나왔다가 다시 또 포지티브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만약에 면역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감염된 세포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게 면역 시스템이 좀 약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다시 이게 리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의 추측이고요. 실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병원 경험에 의하면 이제 3가지 유전자를 쓰는 어떤 시약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의 유전자가 계속 2주의 격리가 끝나고 다른 시약에서는 음성이나 또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보면은 감염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재감염이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하느냐, 그 예민도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은 너무 예민한 검사를 사용하면 다른 시약에 비해서 퇴원도 못 시키고 계속 물고 1, 2주를 더 입원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너무 검출 한계가 낮으면 그 사람이 퇴원했다가 감염을 시키는 예들이 생겨서 참 이게 이쪽에서 잘 생각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쪽에서는 우리 대표님 회사 쪽 제품에서는 판단 보류로 생각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견된 적은 없으신가요?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이진하고 RDRPG를 타겟팅으로 하는 WHO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관리본부에서도 그걸 권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하기 때문에 엔진으로 인한 그런 판단 오류 이 부분은 저희 케이스에는 없습니다. 네, 저도 뭐 시약들을 보니까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또 두 가지 유전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판단하기가 편리한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거는 이제 대부분 뭐 회사들 LOD 레인지가 비슷하지만은 엔진이나 이진이나 RDRPG나 LOD 레인지가 20카피 퍼 리액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레인지 LO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트랜스크립톰 분석한 것들을 보더라도 두 개의 보면 RDRPG는 카피수가 굉장히 낮지만은 이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많이 발현되는 진이 엔진이고요. 뉴클리어 캡슐 RNA 지놈을 쌓아야 되니까 많은 프로테인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S 프로테인 S진이 이제 제일 높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타겟팅하고 민감도는 높아지지만은 엔진하고 S진 사이에 둘 다 가장 뮤테이션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리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바이러스 뮤테이션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타겟팅을 한다면은 진단 키트를 계속 빠르게 시퀀스 업데이트 시키지 않으면은 또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WHO에서 잡은 타겟이 합당한 타겟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제 지금 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변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예전에 신종플루를 경험했을 때 기존 진단 시약의 예민도가 40%, 50%까지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또 PCR 시약도 역시 그 타겟이 만약에 변이가 있다면은 그 예민도가 바뀔 거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전체 면역 진단 분야와 또 이 분자 진단 분야에서는 변이가 생기는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도 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문제는 없나요? 현재까지는요? 네, G사이드에 보면은 거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시퀀스 보고된 것들이 엄청 많은 속도로 지금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RNA 바이러스 자체가 뮤테이션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팬데믹으로 간 상황하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퀀스 베리에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도 1년 뒤에 과연 그게 워킹을 할까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자진단 쪽에서는 시퀀스 보고되는 게 나오니까 매일매일 모니터링 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프라이머 리전에 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전부 체크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번에 프라이머 뮤테이션 된 걸 더 추가해가지고 키트를 업그레이드 할 때 넣어주면 됩니다. 항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은 항체가 이제 사실 굉장히 트리키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분자 진단은 지금 중국에서도 수출이 가능한 분자 진단 업체가 40개가 넘거든요. 근데 반면에 항체 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사실은 밴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현지에서 품질 이슈를 많이 일으켜서요. 그래서 사실 업체 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환자 검체가 있어야만 검사를 할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스파이크 샘플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시퀀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는 분명히 없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 서브스트레인들마다 지금 현재 스탠다드 물질이 어디선가 공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기가 좀 어렵고요. 역시 반응이 좀 느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20개국 이상에서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 시장의 반응이 엄청나게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분자진단만 해도 레포트 뒤에 계시니까 사실 어떤 업체 거를 테스트를 했는지 일반 환자나 임상의들은 많이 모를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 세롤로지 테스트는 누구 앞에서나 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피드백이 정말 말도 못하게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태까지는 지금 유럽에 보내거나 동남아에 지금 갔거나 실제로 미국에 나가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모두 특이하게 센시티비티가 마구 떨어진다라는 보고는 아직까지 제가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막 실시간으로 야밤도 상관없고 새벽도 상관없이 전화들이 그냥 들이닥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 피드백을 받으진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에피톱이 조금 커먼한 에피톱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커먼하고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그 침입할 때 필요한 리셉터 같은 아주 에센셜한 부분을 선택하셨나 봐요. 제가 연구자는 아니어서 그 저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몇 개의 항원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FDA를 저희 이제 마무리를 사실 지금 서미션 마무리했는데 보면 FDA에서 크로스 리액티비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저희 이제 많이 구해서 이전에 그 코로나 다른 균, 그러니까 보통 저희 이제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다른 균의 그 검체까지를 지금 일부는 구해서 저희가 크로스 액티비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토이민 디지즈 환자 것도 그렇고 말라리아랑 몇 가지 요구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크로스 리액티비티는 이슈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연구진들이 되게 컨디션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전에 보면은 지카 같은 경우도 댕기하고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댕기 갖고 스크린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여기도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 리액션은 좀 그렇게 주의해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많이 해소됐고 특별히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실무적인 내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기 대답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이렇게 같이 쉐어할 내용은 없으신가요? 워낙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대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첨언을 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뭐, herpes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항상 가지고 있다가 몸이 약해지면 다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된 것들을 보면은 완치된 환자들이 다시 재발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보고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계속 남아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재발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재감염이 되는 건지, 그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바이러스 전공은 아니고 진단시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답하기는 좀 그런데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글로벌 시대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옛날에 그 스페인 독감이나 아니면 신종플루의 예를 보면 발생은 4월, 5월에 했지만 그쪽 지역에 북반구에서 발생했다가 남반구를 돌고 다시 우리나라에 올 때 10월, 11월 돼서는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생기고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유럽에 4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 몸 안에 잠복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사라져서 또 아웃브레이크를 또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단시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혈장 치료도 치료제가 없으니까 준비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가 비슷한 감염을 보이고 있는데 타미플루가 없었다면 이거 이상으로 전 세계가 마비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기 진단, 조기 격리만이 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해냈고 앞으로도 이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가을에 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고, 그래서 우리 진단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미비한 걸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그 진단 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진단을 잘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공범적으로 이 코로나를 잘 막고 있는데, 우리가 세컨드 이제 유행이 올 겨울쯤에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POC 분자진단 쪽에 장비가 5개 EUA 승인을 받았거든요. POC EUA 승인 받은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POC는 래피드 면역 진단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PCR 시약 기기를 다 뿌릴 수가 없어요. 또 그 경우에는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또 혹은 예를 들면 북유럽에도 시설이 없어서 우리한테 검사를 맡기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는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시설이 갖추어질 때까지. 하지만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감도의 분자 진단을 대량 검사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량 검사를 우리가 하루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10,000명, 20,000명을 할 수 있도록 PCR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이것들을 유럽이나 미국이 아마 갖추게 될 거예요. 그쪽에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나라에서는 고감도의 PCR 분자 진단 시약을 갖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족한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래피드 시장을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감염을 대비해서 투자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고, 앞으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암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공중 위기 상황을 국가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예를 다 전 세계가 경험해 본 그런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전했지만 향후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고 진 엑스퍼트가 2006년에 이미 클리어 웨이브들을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자원이 없어서만은 아니고요. 사실 그게 장착이 되고 운영이 되기에는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엑스퍼트 같은 경우나 엘리어 아이 같은 경우는 한 기계에서 4명의 검사나 하나의 검사밖에 못해요. 네, 근데 이거 떨어지기도 지금처럼 하죠.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00개, 200개의 검체를 검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량 검사 쪽에 대한 투자가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대량 검사가 가능한 것이 이 기존의 PCR 시스템하고 바로 래피드 시스템이 대량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나머지 POCT는 좋기는 하겠지만 대량 검사에서는 뭐 엘리어아이 기기를 100대를 갖다 놓고 200대를 갖다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페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량 검사 쪽으로 더 개발이 돼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액을 스크리닝하는 하루에 1000테스트, 2000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기들에 대한 투자들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공중보건에 대비해서. 아까 교수님이 아프리카는 이제 뭐 분자진단보다는 래피드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가봉에서 의사분들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분자진단 장비 다 교육받고 다 사가지고 가가지고 세팅을 하셨거든요. 아프리카 나라들도 전부 지금 분자진단을 세팅하는 것들을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번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번 기회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분자 진단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가지고 보급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례를 보고서 전부 그 한국같이 세팅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장비 만드느냐고 지금 뭐 거의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많은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뭐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디스커션을 클로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